행복한 커플, 서머신 몸. 나는 랜던을 많이 좋아했던가? 잘 모르겠다. 그는 내가 속한 클럽의 회원이었고 나는 자주 그 옆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올드 베일리의 판사였다. 이 올드 베일리는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영국의 법원입니다. 나는 순전히 그의 덕으로 방청하고 싶은 흥미로운 재판의 법정에서 특별석에 앉을 수 있었다. 어깨까지 늘어진 큰 가발과 빨간 망토, 모피 어깨 띠차림으로 판사석에 앉은 그는 대단히 위험이 있었다. 그의 길고 하얀 얼굴과 얇은 입술, 연파란색 눈동자는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는 공정하면서도 냉혹했다. 그가 장기간의 금고형을 선고하기 직전 피고를 질투하는 모진 말을 듣고 있노라면 기분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는 신랄한 유머와 자신이 만났던 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거리로 삼는 적극성으로 그와 함께 할 때 느껴지는 불쾌감을 상쇄해주며 좋은 말 상대가 되어주었다. 한 번은 사람을 교수대로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언짢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포트와인을 홀짝였다. 전혀. 피고인은 정당한 재판을 받았어. 나는 최선을 다해 판단했고 배심원들은 그자가 유죄라고 결론 내린 거야. 내가 사형을 선고할 땐 그자에게 그것이 응당한 판결인 거지. 난 재판이 끝나면 재판 생각은 머릿속에서 싹 지운다네. 그 외에 딴짓거리는 감상적인 바보나 하는 거야. 그는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나도 익히 아는 바였으나 그가 나를 클럽 지인 이상으로 여긴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그랬기에 어느 날 그로부터 휴가차 리비에라로 가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 이틀이나 사흘쯤 묵고 싶다는 전보를 받았을 때 여간 놀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흔쾌히 그를 만나고 싶다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서 그를 만났다. 그가 도착하는 날 나는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그레이 양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말하자면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매력적이었고 아무런 반감을 주지 않고 활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성대한 저녁을 대접했다. 판사에게 대접할 포트와인은 없었지만 몽라세 와인 한 병과 그보다 더 상급인 무통 로실드를 그에게 내주었다. 그는 두 와인을 모두 즐겁게 마셨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내가 군한 칵테일을 그가 발끈하며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쩜 그리 미개하고 역겨운 버릇이 들었는지 통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에도 그레이 양과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드라이 마티니를 두어 잔 마셨고 그가 그런 우리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음을 밝혀둔다. 하지만 저녁 식사는 성공적이었다. 좋은 와인에다 그레이 양의 환담이 가세하자 이제껏 못 보았던 그의 온화한 댐댐이가 드러났다. 근엄한 외모가 무색하게 그는 여자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듯 했다. 근사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레이 양은 조금 희끗희끗하지만 단정히 손질한 머리와 섬세한 이목구비,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아직까지는 매혹적으로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오래된 브랜디 몇 잔을 기울이고 나서야 판사는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고 자신이 관여한 유명한 재판 이야기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레이 양이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랜던이 먼저 흔쾌히 수락하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주 상냥한 여성이로군. 그녀가 가고 둘이 남았을 때 그가 말했다. 영리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대단히 예뻤을 거야.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노상하는 말로는 청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군. 터무니없는 소리.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해. 혼자 살겠다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나는 도대체 그런 여자들을 참을 수가 없어. 그레이 양은 생장의 바다, 이 생장은 프랑스 쪽 리비에라에 속하는 작은 어촌 마을을 말합니다. 그레이 양은 생장의 바다를 마주한 작은 집에 살았다. 카페라인 내 집에서 3km 좀 떨어진 곳이었다. 이튿날 1시에 우리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내려갔고 그녀의 집 거실로 곧장 안내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악수를 나눌 때 그녀가 내게 말했다. 크레이그 부부가 올 거예요. 드디어 그들과 인사를 나누군요. 서로 옆집에 살며 매일 같은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는 처지에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했는데 오늘 점심에 오겠다네요. 그분들을 만나보고 인상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녀는 랜던을 돌아보았다. 양해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처신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당신의 친구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레이 양. 그는 말했다. 친구는 아니에요.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어제 처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분들도 작가님과 유명한 판사님을 만나는 것이니 좋아할 거예요. 크레이그 부부라면 3주 전부터 그레이 양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온 사람들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들이 귀찮게 굴까봐 걱정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자질구레한 사교 모임에 얽히는 것을 성가시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크레이그 부부가 자기 못지않게 안면을 트고 지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마을이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마주쳤지만 크레이그 부부는 슬쩍 쳐다보기만 할 뿐 전혀 아른 체를 하지 않았다. 그레이 양은 그들이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려 대단히 조심한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 그녀는 대놓고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의아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진작에 예상했던 대로 참지 못하고 먼저 그들에게 접근한 것 같았다. 언젠가 나는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들을 지나치면서 그들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크레이그는 잘생긴 남자였다.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이 정직해 보였고 반백의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반백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뻣뻣했다. 자세가 반듯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아 은퇴한 브로커처럼 허세스럽고 활달한 기운이 돌았다. 그의 아내는 강인한 얼굴에 키가 컸고 생김새가 남성스러웠다. 윤기 없는 금발은 지나치게 공을 들여 치장한 느낌을 주었고 코와 입이 컸고 피부는 햇빛과 바람 때문에 거칠었다. 그녀는 평범하다 못해 침울해 보였다. 예쁘고 얇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18살짜리 아가씨한테는 어울릴 법한 옷이라 옷과 겉도는 느낌이 돌았다. 크레이그 씨는 40대로 보였다. 그레이 양은 그들이 맵시 있고 화려하다고 말했다. 내 눈에는 그들이 흔하디 흔한 남자와 무뚝뚝한 여자로 보였지만 그레이 양에게는 그들이 남과 어울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 다행이라는 말만 했다. 어쩐지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대꾸했다. 네? 서로 사랑하잖아요. 아기도 예뻐하고요. 그들에게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 그레이 양은 아기를 보고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했다. 그녀는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좋아했다. 유모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날마다 산책을 나왔지만 그 전에 아기 아빠와 엄마는 좋기 25분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 몇 미터 떨어져 서서 휘청거리는 아기를 이리저리 불렀고 매번 아기는 엄마나 아빠의 품에 비틀비틀 안겼다. 엄마나 아빠는 아기를 들어 올리고 환호하며 품에 꼭 안았다. 아기가 멋진 유모차 안에 태워지면 그들은 아기를 굽어보며 귀여운 아기말로 이야기를 나누고는 아기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레이 양은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정원의 잔디밭을 이리저리 거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뚱하고 무뚝뚝한 여자가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느끼는 애정은 지켜보는 그레이 양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크레이그 부인이 남편의 외투에서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레이 양은 크레이그 부인이 남편의 양말을 꿰매려 일부러 양말에 구멍을 내겠네 하고 생각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만큼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는 듯 보였다. 이따금 남자가 여자를 슬쩍 쳐다보면 매번 여자는 고개를 들고 남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남자는 여자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더 이상 젊은 축에 들지 않았으므로 서로를 향한 그들의 애정은 대단히 뭉클한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그레이 양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몰랐다. 분명히 결혼할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판사만큼이나 확신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가 크레이그 부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에 속이 상해 그러나 자문하곤 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란 대단히 드문 것인데 이 두 사람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듯 했다. 그레이 양이 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는 느낌, 결혼하지 않아 무언가를 놓쳤다는 아쉬운 느낌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레이 양은 그들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 에드윈과 안젤리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내가 터무니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게 버럭 화를 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자면 그 이야기는 이렇다. 그들은 오래전, 아마도 20년 전 사랑에 빠졌다.
당시 엔젤리나는 10대의 풋풋함과 우아함을 지닌 어린 아가씨였고 에드윈은 인생의 여정을 씩씩하게 시작한 용감한 청년이었다. 본디 신들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친절하게 바라볼 뿐 현실적인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이라 에드윈과 엔젤리나는 무일푼이었다. 그들은 결혼할 형편이 못됐지만 그들에겐 용기와 희망, 자신감이 있었다. 에드윈은 남아메리카나 말레이 반도 같은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재산을 모은 뒤 돌아와 묵묵히 자기를 기다려준 아가씨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들이 예상한 기간은 2, 3년, 기껏해야 5년이었다. 살날이 새틀처럼 많은 20살 청춘인데 그까지 몇 년이 대수일까? 그동안 엔젤리나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하지만 일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에드윈은 생각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오직 엔젤리나의 사랑과 다정한 편지만이 그에게 계속 투쟁할 힘을 주었다. 5년이 끝나갈 무렵에도 그 형편은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엔젤리나는 얼마든지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난을 나누어 줄 용의가 있었으나 병석에 누운 가엾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인내하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드윈은 머리가 새고 엔젤리나는 침울하고 초췌해졌다. 아무래도 더 힘든 쪽은 그녀였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잔인한 거울은 한때 그녀가 지녔던 매력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마침내 그녀는 청춘이 한바탕 조소와 춤 사이를 선보인 뒤 영영 떠나버렸음을 깨달았다. 장기간의 힘겨운 병수발로 인해 상냥하던 그녀는 냉소적이 되었고 작은 마을의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소심해졌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를 두었지만 그녀는 의무에 묶인 죄수로 남았다. 그녀는 에드윈이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가 돌아오기는 할까? 그녀는 자주 절망감에 휩싸였다. 10년이 흐르고 15년, 20년이 지났다. 드디어 에드윈이 일을 정리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둘이 안락하게 살 만큼 돈을 모았으니 아직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즉시 돌아가겠다고. 시인의 자비로운 중재로 마침 엔젤리나의 어머니는 골칫거리로 살아왔던 세상을 스스로 떠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끝에 다시 만났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젊은 그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그는 머리가 반백이었으나 그것마저 잘 어울렸다. 예전에도 잘생긴 남자였는데 이제는 그 나이의 원숭미까지 더해진 대단한 미남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한없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체득한 대범함에 비하니 자신은 편협하고 고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예전처럼 명랑하고 활달했지만 그녀는 자꾸 소심해졌다. 인생의 시련이 그녀의 영혼을 비틀어 놓은 것이다. 20년 전의 약속으로 이 영민하고 활달한 남자를 올가매는 것이 차마 못할 짓 같아서 그녀는 그에게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령처럼 창백해졌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가 말을 더듬으며 외쳤다. 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벼랑간 그녀는 그에게는 그녀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한 모습으로 생각해 왔고 그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실제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에게는 18살의 그녀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다. 난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레이 양이 행복한 결말로 그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내가 말했다. 글쎄 한번 믿어보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틀림없이 사실일 거예요. 그들은 쭉 행복하게 살면서 같이 늙어갈 거라고요. 그녀는 내가 좀 냉혹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들의 사랑은 환상의 기반에 세워진 것일 테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실제의 현상으로 작용하는 이상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레이 양이 지어낸 이상적인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 셋, 그러니까 이 집 주인과 랜던, 나는 크레이그 부부가 오기를 기다렸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더 잘 넣는다는 거 아세요? 그레이 양이 판사에게 물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가 신랄하게 대답했다. 난 언제나 시간을 엄수하고 다른 사람들도 시간을 엄수하길 바랍니다. 칵테일이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전 됐습니다, 부인. 하지만 다들 나쁘지 않다고 하는 쉐리주가 있어요. 판사는 그녀의 손에서 병을 받아 병에 붙은 라벨을 읽었다. 그 얇은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건 나름 문명화된 술이로군요. 그레이 양. 허락하신다면 내가 좀 따라 마셔볼까 합니다. 여자들 중에 와인을 제대로 따를 줄 아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여자는 허리를 잡아야 하고 병은 목을 잡아야 제멋이죠.
그가 매번 만족한 기색으로 쉐리주를 홀짝거리는 동안 그레이 양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 왜 크레이그 부부가 늦는지 알겠어요. 아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쳐다보았다. 보모가 막 유모차를 밀어놓고 크레이그 부부의 집을 지나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크레이그가 유모차에서 아기를 꺼내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아기가 아빠의 콧수염을 잡아당기려 하면서 신나게 깍깍거렸다. 크레이그 부인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 미소가 냉혹한 이목구비에 상냥한 빛을 더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왔다. 가요 여보, 그녀가 말했다. 늦었어요. 그는 아기를 유모차 안에 도로 내려놓았다. 그들은 그레이 양의 집 문 앞에 와서 종을 울렸다. 가정부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그레이 양과 악수를 나누었다. 내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판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분은 에드워드 랜든 경이에요. 크레이그 씨, 크레이그 부인. 누가 봐도 판사가 손을 내밀며 앞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외알 안경을 눈에 대더니 새로운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가 법정에서 위압적인 효과를 내려야 할 때 애용하는 안경이었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러운 인사 같으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안녕하시오. 그가 말했다. 아무래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착각한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크레이그 부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에게 이끌린 것처럼 바짝 붙어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레이그 부인은 겁먹은 듯 보였다. 크레이그의 붉은 얼굴은 보랏빛으로 상기되며 어두워졌고 눈은 얼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말짱해졌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당신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경. 원래 내가 알아보는 사람보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은 법 아니겠소? 그때까지 칵테일 용기를 흔들던 그레이 양이 두 손님에게 칵테일을 한 잔씩 건넸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사실 무슨 일이 정말 있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싶을 만큼 그 일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나는 손님들이 유명 인사에게 소개되어 잠시 당황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했나 하는 생각도 했다. 나는 유쾌한 사람을 자처하며 나섰다. 그들에게 리비에라가 마음에 드는지 집은 편안한지 물었다. 그레이 양이 가세했다. 다들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의 화제를 찾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은 편안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다. 크레이그 부인은 해수욕이 정말 좋은데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어렵더라고 불평했다. 나는 판사가 대화에 끼이지 않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까맣게 잊은 양 자기 발을 내려다보는 걸 의식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고작 5명이 작은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대화를 주도한 것은 그레이 양과 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본디 뚱한 사람인지라 흔히 있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왕성한 식욕으로 오믈렛을 먹고 나서 오믈렛 접시가 다시 돌 때 오믈렛을 한 번 더 퍼담았다. 크레이그 부부는 조금 숫기가 없는 듯 했으나 내가 보기에 이상한 정도는 아니었고 두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쯤엔 전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썩 재미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자기들 아기와 부리는 이탈리아 가정부 둘의 엉뚱한 행동, 몬테카를로에서 가끔씩 하는 도박 외에는 특별한 관심사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레이 양이 공연히 그들과 안면을 텄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느닷없이 일이 터졌다. 크레이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바닥으로 꼬꾸라진 것이다. 우리는 기겁하며 일어섰다. 크레이그 부인은 남편에게 몸을 던져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안아들었다. 괜찮아요, 조지.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아요. 머리 내려놓으세요. 내가 말했다. 그냥 기절한 겁니다. 나는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전혀 없었다. 기절한 거라고 말은 했지만 뇌졸중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색이 붉은 남자는 뇌졸중을 일으키기 쉽다. 그레이 양은 냅킨을 물에 적셔서 그의 이마를 톡톡 두드렸다. 그때 나는 랜든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기절한 거라면 그렇게들 둘러서 있어 봐야 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가 신랄하게 말했다. 크레이그 부인은 고개를 돌려 그에게 격렬한 정오의 표정을 지었다. 의사에게 전화할게요. 그레이 양이 말했다.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어요. 내가 말했다.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나는 그의 맥박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고 1, 2분 뒤 그가 눈을 떴다. 그는 헉 하고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고는 일어서려 버둥거렸다.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말했다. 조금만 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나는 그에게 브랜디를 한 잔 먹였다. 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돋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옆방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 잠시 거기 소파에 누워 계시죠? 아니요. 어서 집에 가야겠어요. 한 걸음이면 가는데요. 그는 바닥에서 일어섰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크레이그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그레이 양에게 돌아섰다. 정말 미안합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은 가기로 했고 나 역시 지금 상황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침대에 눕히고 그냥 두세요. 내일이면 호전될 겁니다. 그레이그 부인이 그의 한 팔을 잡고 다른 한 팔은 내가 잡았다. 그레이 양이 문을 열었다. 그는 몸을 조금 떨긴 했지만 걸을 수 있었다. 크레이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같이 벗겨주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다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레이 양의 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은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왜 기절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레이 양이 말했다.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오늘은 특별히 덥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의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는 만족한 기색이 어리어 있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판사와 나는 골프를 치러 가기로 하고 차에 올라 내 집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다. 그레이 양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까? 랜던이 내게 물었다. 내가 보기엔 저급한 자들이야. 그녀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자들이 어떤지 알잖나. 혼자 지내는 게 좋아서 그들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어울리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자기와 어울릴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안면을 트지 못해 안달이 난 거지. 나는 그녀가 지어낸 이웃의 사연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자네 친구 그레이 양은 감상에 빠진 미련퉁이인 것 같군.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이래서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놈팡이들 대여섯만 겪으면 머릿속에 가득하던 허황한 생각들이 싹 달아날 텐데 말이지. 크레이그 부부에 대해 아는 거 있지? 내가 물었다. 그는 냉랭한 눈초리로 나를 흘끔 쳐다보았다. 내가 왜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하지? 난 그저 그들을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뿐이야. 그때 그가 풍기던 그 강렬한 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표정에 어린 얼음장 같은 냉혹함과 그의 목소리가 선포하는 살벌한 최종 선고. 그는 더 이상 말할 의사가 없는 게 분명했다. 이후 우리는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랜드는 60주를 훨씬 넘긴 나이였다. 골프를 칠 때 장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경로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고 퍼팅이 예술이라 타격에서는 내게 뒤지면서도 나를 멋지게 이겼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를 데리고 몬테카를로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룰렛 테이블에서 2,000프랑을 따는 것으로 저녁 시간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성공이 그의 기분을 흡족한 상태로 끌어올렸다. 상당히 흥겨운 하루였어. 밤이 되어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아주 즐거웠네. 이튿날 나는 오전을 일하면서 보냈다. 우리는 점심 무렵 만났다.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고 돌아와 보니 손님은 커피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그레이 양이었어. 내가 말했다. 뭐라고 말하던가? 크레이그 부부가 달아났다는군. 간밤에 사라졌대. 마을에 사는 가정부들이 오늘 아침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래. 그러니까 크레이그 부부랑 보모, 아기가 짐을 가지고 떠난 거지. 탁자 위에 가정부들 임금과 이달 말까지의 집세, 그리고 외상값에 해당하는 돈을 놔두고.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자에서 시가를 한 대 꺼내 유심히 살피고는 신중하게 불을 붙였다. 뭐든 할 말이 있을 텐데? 내가 물었다.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나? 나는 내 의중을 정확히 표현한 거야. 당신과 크레이그 부부가 전에 만난 적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바보로 생각하지 말게. 그들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처럼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면 자네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만났으리라 보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지. 판사가 크 하고 웃었다. 그의 차가운 푸른 눈이 반짝거렸다. 어젯밤 자네가 준 브랜디 말인데 아주 좋은 브랜디였어. 그가 말했다. 점심 식사 후에 술을 마시는 건 내 원칙에 어긋나지만 자기 원칙에 목을 매는 건 아주 아둔한 남자나 하는 짓이잖아. 한 잔 정도는 즐겨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브랜디를 내오게 한 뒤
판사가 그것을 양껏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흡족한 기색으로 한 모금 마셨다. 윙포드 살인사건 기억하나? 그가 내게 물었다. 아니? 당시 잉글랜드에 없었나 보군. 안 됐어. 있었다면 자네도 그 재판에 참석했을 텐데 아주 재미있었을 거야. 정말 흥미진진했으니까 신문이 온통 그 얘기로 도배됐었지. 윙포드 양은 부유하고 나이 많은 독신녀로 말동무와 같이 시골에서 살았어. 나이에 비해 건강했는데 돌연 죽는 바람에 친구들이 깜짝 놀랐지. 브랜든이라는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고 그녀는 매장됐네.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6만에서 7만 파운드에 달하는 전 재산을 자신의 말벗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어. 친척들은 붕괴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 유언장은 고인의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변호사의 조수와 주치의 브랜든이 정인이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윙포드 양에게는 30년을 함께한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는 늘 본인도 유언장에 들어있으리라 믿고 있었지. 윙포드 양이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유언장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펄펄 뛰었어. 그리고 장례식 때문에 내려와 있던 조카 아들과 조카 딸에게 윙포드 양이 독살된 게 확실하니 너희들이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지. 그녀의 조카들은 경찰서에 가는 대신 주치의 브랜든을 찾아갔어. 그는 웃었어. 윙포드 양은 심장이 약해서 오래전부터 그의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그녀는 자기가 언제나 예상한 대로 자다가 평화롭게 죽었다면서 가정부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 충고했어. 가정부는 말벗인 스탈링 양을 늘 미워하고 질투했어. 브랜든 박사는 큰 존경을 받았고 그는 오랫동안 윙포드 양의 주치의를 지냈고 자주 그녀와 함께 지냈던 두 조카딸도 그와 잘 아는 사이였네. 그는 유산 상속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에 그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윙포드 양의 가족들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만 런던으로 돌아갔다네. 하지만 가정부는 계속 떠들어댔어. 그녀가 하도 떠들어대니 경찰도 마지못해 주목을 할 수밖에. 이건 나도 인정해. 시체를 다시 파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사인 금시가 행해졌지. 윙포드 양의 사인은 베로날 과다 복용이었어. 이 베로날은 수면제의 한 종류입니다. 베로날 과다 복용이었어. 금시관들은 베로날이 스텔링 양의 소관이라는 걸 알아냈고 스텔링 양은 체포됐어. 런던 경시청에서 형사 하나가 파견됐는데 그가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했어. 스탈링 양과 브랜든 박사에 관한 소문이 꽤나 많았던 거야. 두 사람은 이런저런 곳에서 같이 있다가 자주 목격됐어. 같이 있고 싶어서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지. 두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 윙포드 양이 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게 그 마을의 여론이었어. 이것으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됐지. 요약하자면 경찰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를 체포해 노부인을 살인한 죄목으로 그와 스탈링 양을 기소했네. 판사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사건의 재판은 내게 올라왔어.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은 서로를 미치게 사랑한 피고인들이 그 가엾은 노부인을 죽였다는 거였어. 그래야 스탈링 양이 자신의 고용주를 꿰어받기로 한 유산을 챙겨 결혼할 수 있으니 말이지. 윙포드 양은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코아를 많이 마셨는데 그녀의 코코아를 준비하는 것은 스탈링 양의 일이었지. 담당 검사는 바로 이것에 스탈링 양이 약을 타서 윙포드 양이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항변했고 피고석에서 딱한 모습을 보였다네. 그들은 극구 부인했어. 증인들이 밤중에 둘이 서로의 허리에 팔을 감고 함께 걷는 걸 보았다고 증언해도 브랜든의 가정부가 그의 집에서 둘이 키스하는 걸 보았다고 증언해도 두 사람은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어. 또한 스탈링 양이 의학적으로 수천이라는 증거도 있었네. 브랜든은 윙포드 양이 불면증을 호소해 베로넬 알약 한 병을 처방해 주었다는 걸 인정했지만 한 알 이상은 절대 먹지 말 것과 꼭 필요할 때만 먹으라는 주의를 주었다고 했어. 피고 측 변호인은 그녀가 알약을 실수로 먹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지.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 윙포드 양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쾌활하고 평범한 노인이었거든. 게다가 그녀가 사망한 날은 그녀의 예친구가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하기 겨우 이틀 전이었어. 가정부도 윙포드 양이 잠을 못 잔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어. 오히려 윙포드 양이 잠을 잘 잔다고 알고 있었지. 윙포드 양이 실수로 알약을 한꺼번에 많이 삼키는 바람에 죽었다고 믿기는 어려웠다네. 내 사견으로는
그 의사와 그 말동무가 작당한 게 분명했지. 동기는 분명하고 충분했어. 나는 사건 요지를 말했네. 공정한 사건 요지였기를 바라네. 배심원단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내 의무 아니겠나. 내가 보기에 모든 사실들이 유죄를 가리켰어. 배심원들이 퇴정했네. 자네는 모르겠지만 판사석에 앉으면 법정의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어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네. 내가 보기에 그날 법정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이 두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어. 나는 배심원들이 유죄 편결을 들고 입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 하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야. 3시간 후 그들이 나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잘못 짚었다는 걸 직감했네. 살인사건의 배심원들은 유죄 편결을 들고 들어올 때 죄수 쪽을 쳐다보지 않아. 그들을 외면하지. 그런데 그날은 배심원 서너 명이 피고석의 피고인 둘을 흘끔거리더군. 그들은 무죄 편결을 들고 온 거야. 크레이그 씨와 크레이그 부인의 진짜 이름은 브랜든 박사와 브랜든 부인이야.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확신하듯 그들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으며 교수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확신하네. 배심원들은 왜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한 것 같나? 나도 그걸 자문했다네. 나로서는 그걸 설명할 길이 딱 하나뿐인데 그게 뭔지 아나? 그들이 연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세.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야.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얻으려 살인할 결심을 하면서도 혼외 정사는 선뜻 결심하지 못했던 거야.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이상해. 안 그런가? 왜 아니겠나? 랜드는 브랜디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